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차례를 지냈습니까? 성묘 잘 마치셨습니까? 또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우리 방송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요. 생방송으로 긴급 편성 준비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후 4시에 설날 그것도 방송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닮은 정치인 두 분 모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설날 민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절절히 호소하고 있는 이런 여러 요청에 대해서 민주당은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얘기를 아주 유쾌, 상쾌, 통쾌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우영 은평을 국회의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아, 제가 소개 잘하죠. 예. 그리고 수원정 지역구를 두고 계신 김준혁 국회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준혁입니다. 자, 명절 잘 지내셨죠? 예, 그럼요. 예. 계속 일만 하시더라고요. 뭐 일도 하고 또 아버님 산소도 다녀오고 또 가족들하고 아침 떡국도 잘 먹고 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고향이 강릉이시죠? 예. 다녀오셨습니까? 강릉에 눈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스피크 때문에 못 갔습니다. 출연하려는 시간을 사실 저도 이제 사는 곳은 대구고 고향은 경남 장호 마산이거든요. 예. 못 갔습니다. 부모님 탐소를 못 가고 다음 주에 가보려고 하는데 야 이게 방송을 계속 해야 되니까 도저히 내려가기도 어렵고 또 표를 못 가니까 이제 그런데 어쨌든 우리 비슷한 연배에 계신 이제 두 분 국회의원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저렇게 댓글 올려주고 계신데요. 박병엽 선생님, 김희 선생님, 서리준 선생님 고맙습니다. SW7C님 그리고 RS님, 엉클맨님, 김상호님, 중도님, 프리지아님 이렇게 오셨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좀 하면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지혜롭게 대통령이 원팀이 돼서 잘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다른 거 좀 묵은 감정이 있는 거는 댓글로 좀 표현하지 마시고요.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혜를 오늘 여러분께 던져주실 해안을 가진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재밌게 이야기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이 방송 동시에 국내외에서 함께 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특히 해외에서 설날 이렇게 보고 계신 분 댓글로 올려주시면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김우영 의원님,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일하는 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재명의 지난 한 4, 5년의 역사를 보면은 그의 손발에 다 족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소위 대장동 이슈에서부터 검찰의 갖은 탄압, 그 속에서도 일을 했거든요. 법원에 갔을 때도 일을 했고. 근데 이제는 족쇄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량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지난 보면 국무회의를 다 생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소위 정치인이 쉽게 담을 수 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장으로서의 책임감 하에서 아주 총대를 메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국민들은 믿음직한 어떤 신뢰감, 일관성, 또 그의 행정에 있어서의 속도라든가 반응의 어떤 정도를 체감하고 있다, 국민들이. 그것 속에서 지지율이 이제는 본 궤도에 오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원래 아주 가깝게 대통령과 함께 목숨 걸고 정책 통제적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지켜보면 부듯하고 좋습니까? 아니면 와 진짜 옆에서 내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작년에 이제 한번 뵌 적이 있어요. 8월 달에 네. 은평구에 오셨었는데 그때 이제 뭐 실없는 농담도 하고 대통령께서 내가 이렇게 대통령 될 줄 몰랐다. 그런 할 정도로. 예. 그런 그간의 과정이 직접 하셨어요. 어떻게 표현을 똑같이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모님, 여사님 말씀인데 예. 작년 6월에 대통령 되고 아침에 샤워를 하고 나오시면서 머리를 탁 털면서 나도 내가 대통령 될 줄 몰랐다고. 와. 그러니까 그간의 과정을 보면 생사의 고비를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실제 이 고난을 가지고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자리에 오를 거라고 하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막상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대한민국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정말 살아남았다. 그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무궁한 자긍심으로 일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신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도 있지만 가야 할 길은 먼데 여러 가지 받쳐주고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고뇌도 많이 하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약간 탈모 현상도 조금 보이더라고요. 어디 화면을 보니까. 근데 이게 갓난 신고 끝에 지금 궤도에 올랐지만 또 할 일이 많다. 네. 내가 가야 할 일은 너무도 많다라고 생각하고 계셔가지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눈물이 촉촉해 보이는 이거는 그냥 예, 그냥 별게 아닙니다. 예. 대통령 이야기하니까 약간 스스로 좀 이렇게 아닙니다. 네.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어떻습니까? 대통령 바라보는 심정이 어때요? 정치인으로서 또 후배로서. 일단 뭐 굉장히 잘하신다. 예. 정말 뿌듯하다. 이런 생각 많이 들면서 앞으로는 더 엄청난 일을 하실 거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진가는 겨우 10% 정도밖에 아니야. 진짜 앞으로 향후 2년, 3년 뒤에는 90%, 100%의 진가가 발휘될 거야. 제 후배들이 아유, 그 무슨 소리시냐. 지금도 엄청나게 일 잘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자, 생각을 해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성남시장 때보다 경기도지사 때 훨씬 더 잘했어. 그것은 그만큼 많은 인재와 다양한 정보와 또 알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게 많기 때문이지. 그런데 그분이 민주당 당대표가 됐을 때도 민주당 의원들 170명 이렇게 있으면서 더 많은 정보나 여러 역할들 참모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많은 중요한 정보들을 받고 있고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좋은 참모들도 있고 또 외국과의 어떤 교섭들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지금까지는 정말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여지면서 앞으로의 역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9개월 됐는데 현재 9개월의 이재명의 모습과 향후 3년 뒤에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거다.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현재 모습과 향후 3년 뒤에 4년 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기대가 큰 거죠. 그 완전히 다른 나라라면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역사학자 출신 김준혁 국회의원은 코스피 5천이 3년 뒤에는 얼마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12,000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죠. 12,000. 우리 어제 아버님 산소 갔다 오다가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주식 이야기를 했어요. 예. 주식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삼성전자 주식 못 산 거를 막 땅을 치고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5천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어머니 80이시죠. 예. 81살이신데 예. 우리 어머니가 주식에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예. 국회의원 어머니이기 때문에 주식을 3천만 원 이상 못 사는 거에 지금 통탄을 하고 있는 예. 분이신데 근데 이제 막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올해 삼성전자 주식은 얼마나 올라갈 것 같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무리 못 올라가도 35만 원, 40만 원은 될 것 같아 연말에. 그랬더니 정말이야? 야 그러면은 정말 억울한 일이 많겠다 내가 막 이러시면서 코스피는 얼마나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엄마 내가 볼 때 그 올해는 7,500선까지는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 마지막으로 갈 때 나는 뭐 3년에서 5년 사이는 뭐 비슷한 수준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그게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가게 될 거라고 난 봐요. 그랬더니 아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근데 제가 역사 공부를 하지만 최근에 이제 경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 코스피가 올라갈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이유가 제가 이제 최근에 정조대왕과 이재명 대통령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정조대왕이 그 국가 지도자로 등극하면서 네. 4대 개혁 정책을 천명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민산, 백성들의 재산을 부유하게 한다. 경제 정책이었거든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철저하게 대통령이 실용적 경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조선 역사상 정조시대가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시기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부흥할 시기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측면과 현재적인 측면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매우 높이 올라갈 것이고 그런 것들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우리가 그릇을 법기 이렇게 부르는데 이 법기가 이제 발현할 때가 왔다. 그것이 대통령의 지위가 이제 더 강도 높게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지지율이 60%, 63% 저는 좀 불만이거든요. 뭐 70%, 80%이 정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지지율이 이렇게 동반 상승을 못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단순히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초반에 높은 지지율을 올리면 이게 미끄럼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경사가 급하면 내려오는 것도 급해요. 소위 문재인 정부 때 지지율이 한 80%까지 갔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리막길을 탁 걷기 시작하니까 탄력을 못 붙였어요. 네. 초반에 50% 후반대에서 시작하는 정도, 그걸 꾸준히 유지하다가 이제 60% 초중반대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또 올 3월 이후에 또 남북 간의 대탕투 국면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외부 변인이 생기면 7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내란을 거치고 집권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내란을 어떻게 볼 거냐. 그 내란 와중에도 김문수는 40% 초반대의 지지를 얻었고 이준석까지 치면은 뭐 5대5 게임이었다. 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의 힘은 전 세계적으로 힘이 세요. 뭐 미국에서 보여지던 모습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이 소위 말해서 피해 의식이 지배하는 그런 극단주의적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한 극단인 극우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근데 어느 정도 7개월, 8개월 지나면서 중도 보수에 있는 분들은 확실하게 그 이재명의 행정 능력 또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식견 이런 거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속도가 조금 더 붙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중도층에서는 어쨌든 상당히 이동을 했다. 그런데 이제 내란에 동조했거나 원래 성향적으로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마음을 열지는 못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셨는데 유 이재명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름을 다 바꿔야 한다. 난 유 이재명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좀 바람이 한 일주일 사이에 엄청나게 자기 스스로 유 이재명이다. 당원 가입했다. 막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현상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내 이제 당대 당 통합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유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껍데기는 가라. 네. 항상 새로운 씨앗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의 정치 스타일 보면 항상 상황마다 새로운 면을 많이 보여요. 낯설기도 하지만 뭔가 파격하고. 네. 근데 그런 것 속에서 지금까지 정당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분. 뭐 예를 들면 2022년도에 이재명 대선 실패 이후에 입당한 당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소위 개딸이라고 볼 수 있죠. 개딸 시즌 2의 현상이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집권을 했고 대통령은 잘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의제의 선정이랄까 또 시스템의 한 뒷받침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부족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니까 정치에 다시 참여하자라는 네. 움직임이 하나의 신 이재명 현상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이런 유 이재명 이러면 뉴라이터 이재명, 뭐 뉴 이재명을 원래 이제 우리는 신 이재명 지지자 뭐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지금 막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어서 뭐 이거는 좀 학자로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정리해야 돼요. 요즘 뭐 말 잘못하면 공격을 워낙 많으니까 공격 많이 받으시죠, 실제로. 뭐 그래서 이재명 이제 이런 것들을 어쨌든 당내에서 잘 녹여서 가야 하는데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 그 이재명의 악마와 예. 상상을 초월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지난 대선의 내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악마화가 실제로 대선에 적용이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0%를 못 넘은 겁니다. 그 이재명의 악마화가 그것이 본질적으로 진실이냐 아니냐 관계없이 이재명의 악마화를 기득권들이 만든 거예요. 왜? 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이 나라의 국가 지도자가 되게 됐을 때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엄청난 변화 아니겠습니까? 뭐 이따가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재명의 악마화가 그간 9개월 사이에 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물론 이제 2022년 대선에서 지고 나서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들어온 분들도 뉴 이재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기존 2022년 이전의 입당자들과 2022년 이후의 입당자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지만 최근에 뉴 이재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중도적인 사람들입니다. 네, 예. 근데 이 중도적인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재명을 악마화하는데 동조했거나 혹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이재명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재명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너무 따뜻한 사람이고 뭔가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자기 반성. 그래서 거꾸로 내가 지금까지 이재명을 악마화하는데 동조하거나 묵인하거나 방관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그래서 이재명을 이제 지키고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해 나가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의 시대가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뉴 이재명을 새로운 정치 세력화해서 민주당 당내에서 이재명과 반대되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술수의 인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오해하거나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걸 보니까. 그러나 그건 전혀 아니다. 네, 예.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뉴 대한민국인 거예요. 예, 예. 뉴 한반도인 거예요. 뉴 세계 평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뉴 이재명의 현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해석이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거나 권리당원이거나 아니면 일반 당원이거나 사실 윤석열 3년 동안에 진짜 폭정에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이 사람들이 좀 이 당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애정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은 유 이재명 이러면 좀 섭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씨, 싸우면 우리 다 싸워가지고 정권 잡아놨는데 이재명 대통령 잘하니까 다 들어와서 유 이재명이라 칭해주면 이제 이렇게 호칭을 하면 야 우리는 그럼 뭐냐 뭐 이렇게 약간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도 뭐 강릉에 가서 당원들과도 한 2년 동안 같이 고락을 같이 한 적도 있고 예. 지금 은평의 당원들은 한 20년 됐습니다. 소위 이제 옛날 DJ 때부터 줄기차게 민주당의 한 길을 걸어온 분들의 정치적 감각이나 포용성이 매우 높은 네, 수준입니다. 새로운 젊은이들이 당에 들어오고 또 새로운 당의 문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당을 지키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당이 보다 굳건해지고 강화되길 바라니까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과거에 DJ 때 동교동, 소위 연청 이런 분들이 당의 주류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들이 노사모를 거부했다면 노사모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네. 또 노사모를 기반으로 그 이후에 뭐 촛불, 또 빛의 혁명, 또 개딸 면면이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재들, 새로운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민주당을 네. 거듭나게 했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현상이 빛의 혁명의 이탄으로서 그 외곽에 있던 양심적인 시민들이 정치적 조직으로서의 정당의 효능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향유하고 그 속에서 깨어있는 시민으로서의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단초들을 이재명이 만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며칠 뒤에 전화를 의원님께 직접 한번 드려서 전화 인터뷰 한번 하고 싶은 게요. 네. 실제로 최근에 민주당 당원 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는 이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좀 의원님 정도 되면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무총장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되느냐. 요즘 뭐 국김도 갑자기 20대 극화된 뭐 청년들이 뭐 20만 명 들어왔다라는 게 있는데 이 뉴 이재명 현상을 우리가 좀 잘 분석을 해봐야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숫자가 늘어났는지도 한번 좀 꼭 확인을 좀 한번 해봐 주시면 이걸 이제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제가 직접 한번 전화 인터뷰 내용을 좀 올려놓고 싶고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은 힘은 드시겠지만 신은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 어쨌든 중도 성향의 그 국민들이 당원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뭐 가장 큰 선물 아닙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그렇죠. 대통령께서 이제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그 속에서 그들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그 수용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예, 예. 네. 현장에서 사람들과 같이 호흡해야만 이 머리가 돌아가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서 매번 보면은
시간 나면 꼭 시장에 가잖아요. 네. 사람들하고 접근하고 또 식당에서도 셀카 찍고 또 사람들의 순간순간적 반응에 아주 그 피드백을 하시고 그러니까 뭐 물고기는 물에서 놀아야 물고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가 물이 아니 모양이죠. 그러면 시민들 만나는 아예 이제 야외 공간이나 시장이 이제 아무튼 저도 가끔 TV를 보면서 쇼츠에 올라오는 대통령의 대중들과 호흡하는 모습을 보면 예. 천상 물속에 있는 고기구나 예. 그런 걸 느낍니다. 예. 근데 대통령이신데 표현을 그렇게 하면 조금 불편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뭐 원래 선후배로 지냈을 때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천상 물 만난 공기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는데. 천상 이제 사람이 살아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시장 바닥의 언어, 정서를 본인의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개개인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좀 편하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예. 뭐 격식 차리고 예의 차리고 그거보다는 살아있는 언어를 추구합니다. 두 분이 만나면 대통령은 우영아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김 의원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말은 놓을 것 같고. 뭐 말은 잘 안 놓는데요. 아, 안 놓습니까? 예. 말은 안 놓지만 예. 구사하는 언어가 대단히 토속적이고 예. 직설적이고 예. 예. 그 뭐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네. 안다고 잘 봐주는 것도 아닌 분인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괜히 줄 서갖고 잘 봐달라고 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정 운영 잘하고 나라 잘 되는 게 뭐 가장 큰 기쁨인데 아니 21일부터 24일까지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요. 예. 국빈 방문을 대한민국에 하거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이제 명절 선물로 국민들한테 딱 홍보를 하는 거 보니까 야 살아왔던 이제 과거가 소년공에 거기는 소년 노동자 뭐 이제 이런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국빈 방문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정치구의 반대해서 여기까지 이제 날라오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삶과 또 룰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한번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외교 잘하고 있는 대통령한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로 그냥 잘한다 얘기밖에 없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감동적이죠. 예. 아까 이제 우리 김우영 의원님께서 시장 이야기도 하셨는데 상대원 시장 청소 노동자의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청소하고 또 그 시절에 너무 과일이 먹고 싶었었는데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없었잖아요. 이런 명절 기간에도 과일 하나 먹을 수 없어서. 그래서 본인이 성남시장 됐었을 때 그 과일 먹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서 성남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초등학교 아이들 과일을 다 주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그 시정의 정책들 혹은 도지사로서 도정의 정책들, 국가 지도자로서 국가의 정책들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 속에서 자라났던 삶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대변자가 될 수 있는 그 지도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들게 자라왔던 거기에 더해서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몇십 년간 감옥에 있다가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되살아난 특히나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정치검사들에 의해서 다시 또 감옥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 룰라 아닙니까? 그런 룰라가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정치검사들 손에서 벗어나서 다시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추락해 나가던 브라질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삶의 역정이 이재명과 룰라는 지구 정반대에서 살아오고 나이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외모도 다른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둘은 쌍생하다. 네, 예. 정치적 쌍생하다. 인생의 쌍생하다. 세계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그 무엇보다 기대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두 사람이 앞으로 만들어내는 정책이 세계의 열강들, 미국, 중국, 러시아 이 세계 강대국들과 이 강대국들의 엄청난 압박들을 뚫어내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낼 것이냐. 그리고 단순하게 대한민국 혹은 브라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을 함께 어우르면서 발전시켜낼 것이냐. 전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너무 크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예. 브라질 대통령 영부인이 한복 입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네, 예. 기본적으로 배려의 정치인들이 함께하는 이 국빈 방문이 정말 세계 역사의 큰 변동의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외교
정책적 역량 발휘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깥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각 국가가 어떻게 연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좋은 표본으로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요. 일단 민주당 내부 문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이제 통합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정책 대표가 많이 하셨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이제 밀려서 수년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지금 조사 결과가 분석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주당 잘못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져야 하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은 행정의 효능감을 중심으로 본인의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행정은 상호 보완적 관계지만 정치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행정의 언어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는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 사이의 그 갭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의제 선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바램 또 대통령의 어떤 바램과 정치 쪽에서의 바램이 좀 일정한 분리가 있었다. 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또 당장 그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다양한 숙제들, 뭐 관세 협상의 후속 관련 입법 조치 이런 것들을 입법 라인에서 탄탄하게 받쳐줬어야 되는데 국민의 삶과 요구와 무관한 정당 내부의 논리의 문제로 한 달 정도 시간을 소비한 거죠. 그거는 큰 시행착오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의도는 순수성이 있겠죠. 보다 넓은 그 당의 기반을 확산시켜서 집권의 어떤 안정성을 기하겠다.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가져오자라는 그 목적 자체의 순수성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요구였느냐 그게 위민이냐 아니면 특정인을 위한 거냐. 다수의 국민들은 그게 백성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었느냐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에 이르지 못하거나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일은 벌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뭐 저처럼 이제 지지자들끼리는 갈등을 한다고 이것이 맞다 아니다 나 그냥 관망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이걸 이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의도가 순수하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분열 양상으로 있었으면 이걸 어떻게 이제 봉합할 것이냐. 조금 전에 이제 시행착오라 하셨는데 시행착오가 결과적으로 더 좋은 과정의 이제 중간 지점이어야 하는데 이 시행착오가 구조적으로 계속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오히려 통합을 좀 수년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던 쪽에서 좀 오히려 정진석 대표를 더 좀 지켜 세우고 리더십을 좀 복원해주는 과감한 이제 좀 뭐라고 스포트 뭐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좀 질문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집권 초기에 저 개인적으로는 네. 집권 1년 차, 2년 차에 미래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욕망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네. 증폭되지 가라앉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 미래를 놓고 다투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 오히려 대통령 중심으로 가고 당은 안정적인 관리 체제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했는데 이제 경선 국면을 갔죠. 그 후유증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뉴스공장과 같은 큰 스피커들이 대단히 신중해야 될 부분들, 예를 들면 미래의 권력의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지금 누군가가 본류를 타야만 어찌 된다. 그런 언급이 있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권 1년도 안 됐는데 미래의 권력의 얘기를 했고 그 프레임으로 합당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권력 얘기를 그쪽에서 꺼낸 거예요. 합당에 대한 논리는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얘기를 했는데 큰 스피커는 미래 권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놓고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대통령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황당해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도 일정하게는 시행착오였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미래를 놓고 다툼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 우리가 개척해야 할 오늘의 난제, 그게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 주체들에게 큰 학습 효과가 생겼다고 봅니다. 네. 빅스피커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이 막 거기에 흔들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정상은 아니라 생각이 들고 김어준 공장장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유시민 작가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뭐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막 공방을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결론을 내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이런 갈등이 어쨌든 해소돼야 한다고 좀 생각하는 쪽인데.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비서관으로도 일을 해봤고, 네. 그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도 일을 해봤는데 항상 최고의 정점일 때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네. 그 무기력증에 빠진 이유는 사소한 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도하고 우리가 그 아주 좋은 평화로운 상태라고 했을 때 그 위기가 조성됩니다. 저는 지금 작년 말부터 솔직히 민주당의 현재 상태가 외화 내빈에 가깝다라고 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시스템 돌아가는 어떤 작동되는 그 톱니바퀴의 맞물림이랄까요? 이런 것에 상당한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삐걱거리고. 근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큰 사람들이 끌고 가니까 작은 사람들은 그냥 순응하면 돼. 순응하면요, 그 내부의 모순이 더 깊어집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한폭탄, TNT는 땅에 깊이 묻을수록 폭발력이 세요. 사전에 시행착오 지적해가지고 작은 실패를 만들어야 됩니다. 작은 실패를 해봐야 큰 실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제대로 된 교훈을 가져야 된다는 거는 진짜 중요한 거는 의제 선정이다. 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당원 주권주의나 국민 주권주의에 입각해서 본다면 당원과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체감되는 바로 필요한 일인지에 대한 절실성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걸로 의제를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당대표나 총리나 또 대통령을 가까이 모시는 분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정말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되고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반이라면 51%도 이제 뭐 통과되는 것이지만 당대당 통합 같은 경우에 김우영 의원이 보시기에는 대체로 당원들의 합의가 뭐 몇 대 몇 정도 돼야 되는 것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성숙했다 이렇게 이제 보십니까? 최소한 7대 3은 돼야죠. 7대 3 정도가 안정적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논의를 해서 30%를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가능하나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안 됐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일부에서 나오는 김민석 총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참전을 하면서 이게 판이 더 커져 버렸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조차도 뭐 당 대표에 대한 로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일종의 게임이 돼버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당이 배출한 총리들은 대부분 정당 정치 출신이긴 하지만 네. 정당의 운영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정치적 발언은 최대한 삼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정치를 해왔거든요. 근데 정당 책임 정치입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정당의 당무에 관여해서 안 된다고 다들 알고 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당의 당헌에 대통령이 되는 당원은 당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지닌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당헌 당규에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부당한 공천 개입, 예. 부당한 선거 개입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네. 당무 개입은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아니 모양이죠. 우리 당의 1호 당원은 대통령입니다. 예. 대통령은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참여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은 한 개인으로서 대통령 된 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으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당의 합당이나 또 이합집산 이런 데 대해서 발언권이 있어야 돼요.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자들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 당의 운명을 당원 주권주의에 기반해서 당원들에게 묻고 또 아주 중요한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에게 묻지 않고 어떻게 그걸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또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함선의 키를 갖고 계신 분이 대통령이에요. 어쨌든 이제 이 문제가 터져서니 이제 뭐 봉합이든 아니면은 정리정돈이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잔흔이라 그럽니까? 이게 많이 좀 남아 있어서 이거 지금 지방선거까지 순항할 수 있나 또 계속 갈등이 좀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단 해법과 관련돼서 지금 해법 있죠. 어떻게 합니까? 예. 올해가 이제 병원년 아닙니까? 예. 오늘이 이제 병원년 시작이죠. 예. 그 과거 병원년 1786년 이때가 병원년이었어요. 예. 정조가 즉위한 지 10년 되던 해입니다. 예. 그때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10년 되던 그 병원년 첫 달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뉴 조선인 거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국왕인 나에게 한마디씩 해라. 나에 대한 어떠한 욕을 해도 상관이 없다. 역모와 관련된 내용 말고 어떠한 욕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 이 나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달라라고 신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정조가 이제 10년 사이에 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세력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기존의 반대파 기득권들 다 어우러지면서 살아왔죠. 그러면서 이걸 일종의 봉합 같은 형식으로 이제 눌러온 건데 이 봉합보다는 새로운 조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 혹은 국가 미래 비전 새로운 정책 이런 걸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신하들이 정조한테 그 소회라고 하는 형식으로다가 딱 이 정책을 올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박제가가 올린 병호소회가 제일 유명하죠. 네. 박제가가 그렇게 올립니다. 전하, 용기가 없다. 이 나라 조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양 선교사들 불러들여야 되는데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이 천주교 문제, 이 소위 말하는 묵은지교, 군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다라고 해서 탄압하려고 막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뭐 빨갱이 논쟁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당신 지금 그 서양 선교사들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내가 북경 가서 보니까 서양 선교사들 받아들여서 과학기술 발전시키고 토목기술 발전시키고 청나라 엄청나게 발전하더라. 이런 내용.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정조가 그 정책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어.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 정청래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당의 내분 같은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정 대표님께서 우리가 정 대표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정책의 차이가 약간은 있을 뿐이었던 거죠. 그것이 당의 발전과 어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이것이 합당을 대부분 95%가 찬성하나 그러나 그것이 지방선거 이전이냐 이후냐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갖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개인에 대한 호불호 감정적 논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청래 대표도 이참에 과감하게 내가 이제 당대표를 하는 이 과정에서 현재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을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을지에 대해서 과감한 대토론을 개최하고 이 토론에서 나오는 의제들을 가지고 정부와 그리고 대통령 청와대와 그리고 민주당이 함께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이제 완성해 나가자라고 먼저 선제 제안을 하고 네. 우리들 의원들 같이 따르고 당원들도 거기서 공감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당원들 개인의 감정들 속에서 악플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뭐 김우영 의원님하고 저하고도라고 그 악플 세례를 안 받겠습니까? 우리도 합당 뒤늦게 하자고 해서 지금 합당 찬성론자 분들한테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당원들도 함께 이 논의를 같이 참여하자는 것이죠. 네. 당원 주권주의 시대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선의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저는 뭐 2달 안에 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될 것이고 이제 100일 남은 지방선거 저는 충분히 우리가 압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찬반 논쟁에 참여했던 분들께 좀 노골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가 당원들이 지금 실제로 너무 많이 갈라져 있어 상처도 사실 너무 많이 이럴 게 아니죠. 이게 뭐 원수끼리 싸우는 것도 아닌데 원수는 저쪽에 있고 이제 이미 절단내에 놨는데 감옥에 가서 이제 사형이냐 무기냐 이것만 남아 있는데 왜 민주당이 이 좋은 나라를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 놓고 지지자들끼리 당원끼리 이렇게 진짜 해야 되나라는 게 제가 이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슬펐어요. 이런 거 아닌데 왜 이거 좀 국회의원들이 못 풀어내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우리는 큰 그 흐름 속에서 지난 수년간을 보면 엄청난 일들을 겪어왔잖아요. 저는 우리 당원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그런 정치적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완전히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외상 후 저는 성장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체포동의안 그때 이제 저도 골기를 했고 김준혁 교수도 그리고 현장에서 같이 예. 있었죠. 연설하고 예. 둘이. 그 저도 이제 많은 지인들이 있었고 의원들 중에 형 동생 하던 사이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다 끊겼습니다. 인간적으로. 엄청 인간적으로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봤냐면 국회의원은 관군이에요. 이 우리의 사령관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관군들이 우리 사령관을 저가한테 넘기려고 해요. 그 어떻게 했냐? 의병을 일으켰죠. 그 의병들은 관군이 도망가고 없는 그 성을 다시 찾아서 우리 대장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적으로 되게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킬 수 있었고 공천혁명을 했고 윤석열로부터 그 내란을 또 이겨내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이러면서 부상병이 많은 겁니다, 실제로. 네. 근데 이 부상병들을 좀 잘 치유를 하고 보살피고 해야 할 책임이 당 지도부에 있습니다. 네. 근데 당 지도부는 이제 전쟁 치른 지 얼마 안 됐고 다시 성을 일궈야 되고 농사도 져야 되고 하는데 계속 필드에 이 부상병들을 끌고 나가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감정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빅 스피커들도 작은 스피커들이 공격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뭐 하바리라 그러죠. 하바리들이 공격하냐. 뭐 돈 코인 때문에 그런다. 이런 식의 언어는 윤석열의 언어입니다. 저는 주권주의 시대라면 스피커가 클수록 견제와 그 비판의 대상이구나 자기가. 그래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지난 시절에 우리가 실패했던 일들을 되돌이켜서 반복시키지 말고 그냥 굳건하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좀 더 넓혀줘야 된다. 근데 발언권이 세고 또 의사결정권에 가까울수록 그들이 보이고 있는 어떤 상처야 난 내면에서의 아우성을 자기들을 비난하는 소리로 듣지 말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목소리로 들어달라. 전 그러지 않고 그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네. 가만히 있고 입을 닫아라. 이런다면 불행한 씨앗을 더 땅에다가 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조국 혁신당 쪽 위치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께서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전화 와서 통합하자고 해서 논의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이야 뭐 내부에서 이렇게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이 입었던 상처는 이게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가만히 있다가 연락 와서 그래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거 된다 안 된다라고 해서 오히려 조국 대표가 엄청 상처를 많이 받아버렸고 이런 부분도 한편에서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또, 예. 민주당이 자기한테 신세 좀 진 거죠. 뭐. 예. 그러니까 청원을 했는데 예? 집안 사정 때문에 그 청원이 불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못하겠다라고 이제 가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이쪽하고 뭐 협상할 때 뭔가 하나의 어떤 뭐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예. 조국 혁신당은 이름 자체가 조국이라고 하는 한 사람, 소위 위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되게 친박 연대 이후에 어떤 이름을 쓰는 그런 정치는 솔직히 정당 정치에서는 썩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그냥 조국 혁신당이 진짜 제대로 된 진보적 개혁을 추진하는 정당으로 작년 사면복권 이후에 거듭나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 스스로 자립하기를 저는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노선도 민주당의 여러 합당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라고 쇄빙선의 역할, 또 역사 속에서 조국 혁신당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독립적인 길로 갔어요. 근데 그때 민주당이 왜 교섭단체를 완화해 주겠다고 대선 공약을 냈는데 그거라도 받아줬으면 소수정당이 10석이 아니고 12석이니까 한 3석 정도 돼서 15석 해야 되는데 민주당 사실 외면해 버렸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의총 때 한 얘기입니다. 우리 합당은 가장 높은 수준의 그 예. 결합이고 그 밑이 연대고 예. 그 연대 이전의 단계는 뭐냐? 약속의 이행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선 때 의총에서 그 추인을 했거든요. 야 5당 그 정치개혁 합의안. 예. 근데 그거를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신 분이 현재 당대표셨어요. 네,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우영 의원님이 정말 민감한 문제를 하나를 거론하시면서 또 하나는 또 조국혁신당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본인의 말씀을 또 해주신 겁니다. 지난 의총 때 김우영 의원님은 그때 했던 약속을 우리가 이행해야 된다. 네. 분명히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이행이라는 게 이제 교섭단체 완화와 관련된 우리의 약속을 이행해야지 우리가 올바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당 지도부한테 이행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그 조국혁신당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 내용들 그중에 최소 2가지 이상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향후 선거 연대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을 수 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거의 대부분 찬성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건 시기적인 문제였고 또 당대표가 당시에 너무 갑작스럽게 제안을 했고 그것이 과연 민주당에 맞는 것이 민주당의 이익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 당원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기 전에 당원이다 보니까 당원 입장에서 또 국회의원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선거 연대의 틀이 더 나을 수 있겠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했던 약속들을 지켜내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왜 그럼 당시에 뭐 지나간 얘기를 또 하는 건 그렇긴 합니다만은 왜 그러면 많은 당원들이 처음에는 이제 뭐 진지하게 처음에는 긍정적 사고를 하다 좀 지나서 합당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갖게 됐냐면 그것은 바로 조국 대표님께서 감옥에 가신 지 4개월 만에 사면을 받았던가요? 아마 제 기억에 사면을 받고 대통령님이나 뭐 형식적인 그 감사 인사는 했지만 민주당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많은 당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바로 뉴스공장 나왔는데 김어준 그 공장장이 대선 나갈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들 깜짝 놀래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독자 노선을 걷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최소한 삼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약속을 이행하는 측면들 그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건 거꾸로 그건 이제 지도부가 많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저는 서로 약속 이행하면서 선거 연대적 측면으로 간다면은 지금 그 갈라진 당원들의 입장도 서로 잘 되자고 하는 거죠. 서로 민주당이 잘 되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포용적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저는 이 문제도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자,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 내부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바로 받아들이고 뭐 개정을 국회법 개정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어떻습니까? 정치개혁 특위에서 특위에서 그 문제를 다루기로 지난번에 1월달에 예. 당 지도부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 관련 여러 가지 그 법률 개정에 대한 사항은 국정계특위에서 논의를 합니다. 예.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돼요. 또 선거제도라든가 이런 건 합의의 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려놨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는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어요. 예. 당장 결행하면 실천하면 됩니다. 예. 예.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도 아니고 야오당 간의 소위 그 대선 때의 그 합의안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왜냐하면 갖습니다. 국민에게 약속하고 민주당도 예. 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국힘이 내부적 분열이 심하잖아요. 예. 그 국힘 안에도 이제 보수적인 합리적 보수주의와 극우가 이제 분리 지향성을 갖고 있거든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서 10석이나 뭐 10몇 석으로 바꾸면 국힘도 사실 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N편에 조국혁신당이라고 한 우당이 진보 블록을 잘 간초려 놓고 있고 우리는 보다 중원으로 나가고 우측에 있는 중도 보수 정당도 때에 따라서는 제휴와 협력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 구상은 과거에 민자당처럼 예. 3당 합당을 했지 않습니까? 보수 대연합을. 우리는 역보수 대연합을 하자. 진보가 중도를 포괄하는 대연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를 포괄하는 어떤 행정 마인드가 또 실용주의가 그럴 수 있는 정치 환경을 충분히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다 확장적으로 그렇게 정계 개편을 구상을 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로서는 교섭단체를 다용화시키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위론적으로 이제 동의하는데 실제 이제 될 것 같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청래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우리 이거 밀어붙입시다라고 하면 바로 결정인데 그건 할 것 같습니까?라고 질문 좀.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그 요청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예. 그동안의 약속을 이행을 촉구를 해왔습니다. 예. 근데 정청래 대표가 어떤 구상인지 몰라도 최대한 그 약속을 실행하는 거를 좀 다소 주저하거나 정계특위로 이제 이관을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저 이 난맥을 풀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저희 판단인데 우리 그 당원들, 지지자분들도 합당 전에 연대, 연대 전에 약속의 이행이라고 하는 우리 그 삶의 기본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으로 작급의 전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도 한번 깊이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사회자님 대표님은 이제 그 가능하겠느냐 예, 예. 이렇게 여쭤보는 거고 좀 이제 뭐 가능할 것 같지만 또 이제 섣불리 대답하긴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애들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사실 왜 그러면 지금까지 안 했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사이에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지금 내란 세력과의 어떤 싸움 문제부터 시작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망가진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경제 정책들 쓰고 또 국제 회의도 진행해야 됐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내부 안에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우리가 정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잘못이지. 당연히 잘못이죠. 그런데 이제 정신이 들기 시작을 전 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초선 의원들 이렇게 모이면 야 이거 약속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때 광화문 앞에서 다 모여갖고 수많은 비세혁명 일꾼들 앞에서 다 모여서 사인하고 다 들고 약속했는데 이거 약속 지켜야지. 민주당이 약속 안 지키면 다음에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손가락질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약속 이행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저는 충분히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갈등의 봉합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이제 질서를 만드는 것이 원칙 있는 결단 이런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정청래 대표는 이걸 기회로 삼아서 두 가지 생각이 든다. 하나는 김정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의원총회 밤샘 끝장 토론하자. 우리 어떻게 가면 좋겠어라고 해서 총회를 모아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그러면 자기 당 대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리더십을 회복하고 조국혁신당 쪽에는 과거에 약속했던 거 대선 공약이었는데 왜 그걸 지키지 않느냐. 빨리 만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지방선거 때 서로 연대해서 더 큰 이제 법 요건을 만들어서 압승을 할 거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충분히 뭐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 당 지도부가 결단하기에 나름 네.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보궐선거를 통해서 빨리 다시 국회로 들어와야 되겠다. 네. 이 여망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지방선거 승리라고 하는 거는 그것과 결부된 부차적인 요소다. 네. 조국 대표의 정치적 재기라고 하는 게 사실 당의 운명과도 직결돼 있다라고 그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대표 두 분 사이를 잘 압니다. 정치적으로 조국 대표는 상당한 그동안의 핍박을 받았고 사실 9개월 재작년 12월에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8월 15일 날 사면 복권됐죠. 그러니까 9개월 가까이 그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또 멸문지화의 고통을 겪었어요.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두 분 사이의 그 어떤 연민과 서로 동지적인 어떤 의식 같은 게 깊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다양한 조언 같은 거를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면회를 가서 친서로 써진 그 봉투를 우리 대표께 전달을 했다가 그게 사진 찍혀가지고 조국 대표가 직접 이제 예, 옥중에서 예, 썼던 예, 예. 편지를 이재명 대표에게 예. 후보 시절에 네네. 예. 그 본인이 민정수석했고 또 법무부 장관 했지 않습니까? 또 검찰로부터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몸으로 체화된 자신의 경험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소위 대한민국의 주류가 어떻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보고 있는지,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조국 대표입니다. 네. 그 조국 대표는 순수하게 학자적인 양심과 또 법률가적인 식견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여러 가지 자문도 하고 조언도 많이 했어요. 두 분 사이는 상당히 심적으로 동지적 연대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저는 만약에 합당에 대한 지론을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정무수석이 얘기했는데 그 지론의 근본적인 배경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네. 어려울 때 함께 했다라는 거, 동지적 연대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우리 이 민주개혁 진영에게서는 미래의 아주 중요한 자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조국 대표, 정청래,
박찬대, 김민석, 송영길 어느 누구도 아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조국혁신당을 우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조국 대표도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 지도자로 좀 올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런 것 속에서 그 지론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것들이 과정과 절차의 민주주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설득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사실 약간 삐끄덕거리면서 미래 권력의 문제로 비화되면서 나타난 이 문제를 시행착오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이걸 통해서 다시금 시스테믹한 이 정당의 재편 이 논의 쪽으로 건설적으로 이동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그 김우영 의원께서 더민주혁신회의의 초대 회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당 지도부하고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다른 이견을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전에 그 말씀 들으면서 조국 대표가 실제로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 이번에 뭐 수도권에서 뭐 선거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민주당은 저는 박수 치면서 그러면 통합을 전제로 또는 연대를 전제로 충분하게 민주당이 좀 열어주고 그리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완화의 결단을 내려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통합 문제를 이제 좀 더 폭넓게 수행기구에 맡겨놓고 정청래 대표는 당원들과 또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나가는 이런 그림이 충분히 그려질 것 같은데 그러면 당내에서 반발이 많습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면? 이번 사태에서 이제 엄청난 그 비난 공세들 속에 서로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예. 저는 뭐 그 유시민 작가가 한 얘기가 있죠. 그 짐승 같은 뭐 수모를 견디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재명 대표는 그 시절에 그렇게 그 수모를 이겨냈다고. 저는 조국 대표도 본인이 겪은 그 수모가 대중들과 함께 더 공감되고 더 체화됐으면 좋겠어요. 네. 한 개인이 그냥 당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고통 속에 이 그 조국의 고통도 함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사실 약간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조국 대표의 스타일이 페북에 글쓰기 좋아하고 뭔가 된장찌개 하나만 올려도 엄청난 또 반박 댓글이 올라오고 그거에 대한 울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울분을 지속적으로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서야죠. 저는 그게 꼭 필요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를 자세히 보면 우리 유권자들이 전쟁을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벼랑 밑에다 떨어뜨려 놓고 기어 올라오는 놈을 택합니다. 호랑이가 그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호랑이도 그 자식을 키울 때는 떨어뜨려 놓고 살아오는 놈을 키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견뎌야 됩니다. 조국 대표에 대한 이제 조언은 굉장히 이제 마음에 오고 뭐 그런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이제 김유혁 교수님께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조국 대표가 작년 8월달에 사면을 받을 때 대통령이 그런 요청을 했을 때 아니다 나는 내가 연말까지 국정 초반에 부담을 주기 싫다 이런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제가 논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일단 사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면과 관련돼서는 저는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펴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사면 복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면 시켜줄 때 어땠는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 대표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결국 조국 대표 문제도 당시 대선 후보도 돼야 하고 국회에 복귀도 해야 되고 그런데 더 큰 버킹엄 결론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조국 대표도 안고 가고 더 큰 정치인으로 키워주는 것도 민주당의 역할 아니냐.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멸문지화를 당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 보면 여기에서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이제 지금 당에서 정리를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좀 질문하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라면이라고 대통령의 하는, 마음은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그 전제하고 또 평범한 뭐 당원들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의 입장이 다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에서 보자면은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어쨌든 큰 틀에서 민주 대연합 뭐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조국 혁신당의 대표가 이번 보궐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이 국회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주는 것 배려 차원이 아니라 어떤 정책적 연대 차원에서 본인은 뭐
그 민주당 배려 필요 없이 혼자 스스로 일어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 언어적 표현일 수 있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서 국회로 들어오게 하는 것들은 저는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 아니 그분 중심으로 너무 많이 배려를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앞서 조국혁신당의 조국이라는 이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제 주변에 역사학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 당은 봉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혁신을 하는데 본인의 이름을 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오늘 사실은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국혁신당도 이런 생각들을 들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때로는 지도자가 좀 진중하게 때로는 좀 뒤로 한 발 물러서주고 기다렸을 때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아쉽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큰 틀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는 조국 대표가 국회 들어오는 게 좋다. 네. 그래서 국회 들어와서 또 민주당과 큰 틀에서 이제 합당 논의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다음 총선에 대해서 또 함께 역할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대선 과정에서도 본인도 역시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본류로 들어와서 거기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5명이 될지 아니면 더 늘어날지 아니면 또 적게 또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 뛰어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지도자 군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이 헤쳐나가야 된다. 네, 이제 예.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조국 대표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해결해 주십시오. 그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서 민주당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조국혁신당도 어깨동무하고 함께 가야 하는데 요즘 왜 우리 삶이 이러느냐. 대통령 저렇게 잘하고 계신데 당에서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얘기가 예, 많다는 그럼요. 걸 두 분은 현장에서 많이 이제 듣고 좀 반영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명절인데 이재명 대통령 죽기 살기로 지금 김혜경 여사님과 하고 있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의 가슴 속에서 지난 한 10수년 동안의 그 과정을 보면 끝없이 자신을 다시 만들고 네. 단련하고 그래서 사실은 아주 숙련된 정치 노동자로서 최고의 장인 수준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과정이고요. 근데 지금 7, 8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가야 할 길이 많이 있는데 그 체력은 누구나 유한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 체력을 많이 소진하고 있어서 조금은 그 쉼이랄까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그거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좀 이 명절이라도 좀 그냥 푹 쉬면서 좀 정신적으로도 좀 여유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걸 그 조건을 충분히 구비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는 예. 거죠. 예. 어떻습니까? 대통령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한 말씀 하시죠. 김혜경 여사도 같이. 저 지금 똑같은 얘기 하려고 했어요. 예.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잠을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안 자면 어떡하느냐. 지금 5년 해야 되고 5년 뒤에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체력 빨리 낭비하면 안 된다 이거. 제가 진짜 앞에 있으면 내가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예.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도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죠. 우리가 서로 잘 알잖아.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 그래도 체력을 잘 준비하셔야 된다. 다행인 거는 술 한 방울도 안 드십니다. 네, 예. 예전에는 뭐 고량주도 좀 드시고 도지사 시절까지 그러셨는데 지금은 이제 술 한 방울도 안 드시고 그래서 뭐 본인도 운동도 하려고 하시고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하나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 그 본인이 저는 지난번에 물론 이제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해운 전 장관 후보자 이렇게 추천과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지지와 반대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실용정치 중에 매우 중요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예, 우리 많은 지지자들이 있고 대통령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 일에 열심히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다라는 전제하에 이재명 대통령을 알고 지냈던 것으로 또는 제가 지지했던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비록 투표는 또는 그분에게 표를 던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다시 신인류처럼 신이재명이 많이 탄생하고 있다는 건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분들이 정말로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어렵게 지지했던 그 공간을 다 차지해도 너무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꼭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민주당의 내부 문제도 하나하나 잘 정리되어서 정청 대표는 대표대로 대권 주자로서 긴 정치의 여정에 나서고 송영길 대표, 조국 대표 그리고 박찬대, 김민석 총리까지 다 더 많은 정말로 제2의 이재명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 만드는 그런 결론을 오늘 두 분이 꼭 민주당에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훈훈하기보다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참 어렵고 힘들 때는 이런 교과서적인 그런 질문과 답변이 오히려 정답일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명절날 고향에도 못 가시고 나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함께 인사드리면서 또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이어서 제가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더 재밌는 주제가 좀 더 있었는데 시간이 오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함께 여러분들께 설날 인사드리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하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작하면 예. 하겠습니다. 시작. 설날 복 많이 받으십시오.